자, 오늘 소중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 한정된 시간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의 점수를 마지막까지 쥐어짜내 봅시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설 명절 연휴 중인데 인강 듣는 분들은 좀 시점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틀 연속 제가 설 명절 특강을 진행 중인데 이틀 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말, 다른 수험생들 흔들리고, 공부가 잘 안 되고, 혹은 진짜 어쩔 수 없는 일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제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공부하기 싫은 날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합격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마인드, 합격생의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당연히 미래 합격생들을 미리 보는 거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가장 큰 보람은 여러분들을 합격시킴으로써 저랑 함께 파이팅해서 그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죠. 이런 날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날이 아니어도 공부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행정학은 또 왜 이렇게 어려운지 힘든데 그래도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은 잘 견디어 나가고 꼭 합격할 거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미리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강 듣는 분들도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적어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것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되겠다. 이 특강 제목 보고 이 부분을 내가 부족한 부분인지 꼭 체크해야지. 합격을 위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짬 내서 같이 파이팅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행정고시 합격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평일에 빨간 날, 명절 연휴, 그때도 100%는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만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꾸역꾸역 했던 게 다 쌓이고 쌓여서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합격 여부를 지금 당장 한 방에 바꿀 수는 없는데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합격을 하게 되겠고 지금의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습관이 쌓여서 이렇게 있는 거라면은 앞으로 미래의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의 하루하루 습관이 쌓여서 또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습관 바꾸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인이 정한 나는 꼭 이 시험에 합격하겠다. 또 본인이 설계한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습관을 바꾸기에 노력하는 것이고 공부 습관이 점점 잡히면서 하루하루 더 공부량이 늘어나고 그게 쌓이면은 다 여러분들 원하는 결실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너무 좋습니다. 자, 제가 본 커리큘럼 외에도 처음부터 저랑 함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행정학에서 워낙 헤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강들을 통해서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데 오늘 특강은 일단 중요도로 따지면 합격을 위해 꼭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게 이제 동그라미다 라고 했을 때 이건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집에 다 있는 거 이게 이제 합격을 좌우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최근 출제 빈도 급증 이게 원래는 안 나오거나 덜 나왔으나 갑자기 올라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많이 나오는 것들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오는 출제 포인트라는 거죠.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명확히 정할 수는 없지만 단순화시키면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에 다 있는 거, 이 동그라미 제대로 공부하는 분들이 다른 수험생을 넉넉히 앞서서 합격합니다.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하긴 하죠. 행정학 범위는 밑도 끝도 없어요. 무한정한데 그것도 우리 시험 행정학을 10년, 20년 공부해도 처음 보는 내용 나오는 시험입니다. 행정학이 원래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저도 모르는 이론도 갑자기 출제가 돼요. 그런 과목인데 그런 것들을 불안해하면서 벌벌벌 마구마구 범위를 넓히면 정작 훨씬 많이 나오는 거, 합격을 좌우하는 거 이걸 반복할 수가 없어서 시험에 더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수험생의 논리는 내가 안 본 게 나와서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자꾸 범위를 마구마구 넓히게 되죠. 이건 수험생의 논리예요.
수험생의 논리에 갇혀 있으면 계속 수험생을 하는 거예요. 합격생이 되려면 합격생의 논리를 따르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본인이 수험생이다 보니까 불안감에 휩쓸릴 수 있겠지만 이미 어렸을 때부터 각종 시험, 각종 뭐 전문가, 교수님, 선생님들에게 등등에게 계속 들어왔던 얘기예요. 합격하려면 뭐 매번 나오는 거, 기출문제 있는 거 먼저 제대로 파악하고 여기 있는 걸 다 맞춰야 된다.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대비 가능한 걸 다 맞춰야 된다. 그래야 합격할 수 있고, 또 합격생들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범위를 좁힌다. 이런 얘기 계속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이 수험생이 되면은 불안감에 휩쓸려서 또 잊어먹고 실천을 못하게 됐는데, 적어도 저랑 함께하는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험생의 논리에 빠져서 계속 수험생하는 게 아니라 꼭 합격생의 논리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강사 입장에서는 말해주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강의 교재를 팔기에는 불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이것도 사세요, 저것도 사야지, 이것도 사야, 이래야 이제 더 팔기 좋을 수 있는데, 저는 뭐 여러분들 합격시키는 게 제일 큰 기쁨이고, 그래서 뭐 합격시킨 게 기쁨이고, 제 가치관 신념 자체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불안감 자극해서 뭐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요. 이런 건 이제 제가 못하는 행동이에요. 제 신념상. 그래서 저는 무조건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합격하는 방법 그대로 여러분들 꼭 실천해 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뭐 중심, 훨씬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요걸 이제 탄탄히 할수록, 여기서는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실수 없이 짧은 시간 동안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거죠. 이걸 제대로 해두면 실제 시험장에서 뭐 여기 문제들은 금방금방 풀어버리고 다 맞추고, 그리고 당연히 이 안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죠. 그런 문제들 좀 소거하면서 생각하면서 풀 시간도 벌고요. 자, 이렇게 중심이 탄탄할수록 그 다음도 챙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게 여러분들 당락을 좌우하는데, 이게 빠삭하게 되신 분들, 충분히 반복 훈련 되신 분들은 좀 늘려도 되는 거죠. 자,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합격을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이것만 보면 합격한다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먼저 제대로 돼 있어야 합격한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면 이걸라도 제대로 하고 시험장 가면 이것만으로도 다른 수험생들 넉넉히 앞서요. 뭐 사실 이것만으로도 합격한다라고 말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거 제대로 한 다음에 챙기는 것이고,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범위를 넓히면 이걸 제대로 못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근거가 있는 것들만 던져줍니다. 좀 변두리 영역은 제가 브리타 대비 특강으로 따로 줍니다. 브리타 대비 뒤통수 치는 문제라는 의미인데, 뭐 고시 용어인데요. 뭐 공무원 쪽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사용하고 처음으로 특강들 계속 한 10년 전부터 계속 줬었었는데, 이런 근거가 있는 부분만 살짝 넓혀서 대비하고요. 제가 주는 건 아무거나 던져주는 게 아니고 뭐 무지막지하게 던져주는 게 아니고 딱 근거가 있는 것들 추려서 던져주니까 아주 적은 시간 투자로도 더 많은 문제를 맞추게 됩니다. 적중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영역이든지 간에 어려운 문제, 생소한 문제, 뭐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강도 3월 첫째 주 또 진행이 됩니다. 뭐 생소한 문제 대처 연습 특강 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드리는 건 이걸 다 들어라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 오늘 할 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 이거 확실하게 잡아봅시다. 그리고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제가 모든 강의 강조드리고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또 탄탄하게 하시고, 이게 충분히 반복 훈련되면 브리타 대비 특강, 생소한 문제 대처 연습 특강 등등을 통해서 아주 적은 시간 투자로도 그 외의 부분들을 대비 혹은 대처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꼭 중심 잘 잡고 우선순위 잘 잡고 합격하는 방식으로 끝까지 마무리 잘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 마지막 하나만 더.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2부작이에요. 2부작. 그래서 이미 앞에 5시간짜리 강의가 하나 있는데, 오늘은 한 3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2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앞에 게 더 실력이 부족한 분들이 듣는 겁니다. 여기는 개념 압축 정리,
플러스 기출문제. 그러니까 최근 출제빈도 급증이니까 최근 5개년도 안에 우리 인사혁신처 시험, 국가직 9급 7급, 지방직 9급 7급, 뭐 메이저 시험이죠. 우리 인사혁신처 시험에서 최근 5개년도 출제 사례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정리, 뭐 기출문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변형한 모의고사, 이 기출문제를 변형한 모의고사로 오늘 실전 연습을 하게 됩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미리 대비하고 가면은 실제 시험에서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오는 문제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오늘 한 3시간 특강에서 이번 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9급이든 7급이든 똑같은 문제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선생님 저는 좀 아직은 이 부분이 버거운 것 같아요. 그러면 앞단계 최근 출제 빈도 급증 출제 포인트 압축 정리 기출문제 특강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뭐 이거 먼저 보고 이거 거꾸로 보충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인강 듣는 분들은 그렇다고요? 저는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먼저 이거 듣고 올래요. 그렇게 바꾸셔도 괜찮겠고. 자, 어쨌든 2부작이고요. 참고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 요새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뭐 저랑 뭐 제가 아주 쉽게 이해하는 것부터 문제 어떻게 나온다 예상 문제까지 아주 그동안 수도 없이 훈련했던 거다 보니까 뭐 이미 익숙해서 금방 바로바로 이 앞단계 없이 따라올 수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저랑 같이 공부를 못해서 행정에서 많이 헤매고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버거운 분들은 나중에 꼭 같이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특강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자, 받은 자료를 보시면, 자, 문제 부분을 보시면, 왼쪽은 기출문제들입니다. 그리고 1번 문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그 해당 기출문제의 변형 모의고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각 시험별 마무리 커리큘럼으로 쌍둥이 모의고사를 줍니다. 쌍둥이 모의고사는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국가직 7급, 지방 7급 각각 그 시험에 최적화돼서 그 시험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모의고사인데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왼쪽은 기출문제, 오른쪽은 해당 문제의 변형 모의고사. 그래서 각 시험별 쌍둥이는 각 시험 마지막으로 필수. 왜냐하면 그 시험의 기출문제도 같이 보니까요. 최근 기출문제 마지막에 봐야죠.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은 쌍둥이 모의고사가 각 시험별로 8개년도 기출문제와 변형한 모의고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5개년도 기출문제와 변형 모의고사를 국가직 9급 7급, 지방직 9급 7급 불문하고 인사혁신처 시험 모두 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최근 출제 빈도 급증 또 원래부터 많이 나오는 거 포함해서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가장 시험에서 중요한 거를 최근 5개년도 국가직 9급 7급, 지방 9급 7급 기출문제랑 변형 모의고사가 이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해설은 모의고사 해설만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모의고사가 일단은 메인이긴 하니까.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틀린 부분이 무엇인지 어디가 틀렸다 참고해 보시면 취소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 있죠. 기출문제는 여기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된다. 기출문제는 이미 뭐 기출문제집에서 본 문제라든가 그동안 수없이 봤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옳은 선지는 기출문제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죠. 마무리를 갈수록 기출문제가 옳다고 하면 그대로 옳다는 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틀린 선지는 뭐가 틀렸고 어떻게 바꿔야 된다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 강의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니까 살짝 설명드리면 암기용 해설이라고 하는데 모의고사 쪽도 다 이런 암기용 해설이 들어가 있고 한마디로 객관식 시험 체계에 필요한 것들을 다 떠먹여주는 해설이죠. 이게 암기용 해설. 그리고 더 자세한 이해를 위한 이해용 해설도 모의고사 쪽은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해설 쪽 참고해 보시면은 암기용 이해용 해설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요도, 난이도, 문제별로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쪽에 포인트 번호가 들어가 있을 텐데 자, 각 모의고사 문제별로 이제 포인트 번호 이걸 참고해서 만약에 선생님 저는 보충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문제는
포인트 번호 참고해서 다른 교재들도 같이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모든 문제 보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변형 모의고사랑 그 해설만으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걸 같이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출문제에서는 여기서 더 자세히 해줍니다. 오늘은 이제 필요한 기출문제만 볼 거고요. 그리고 그걸로도 저는 이 부분은 많이 부족해요. 뒤에 포인트 번호를 보고 제 모든 교재는 다 포인트 번호가 똑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본서, 기출문제집, 요약서 다 포인트 번호가 똑같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필요한 교재를 유기적으로 찾아보기 좋죠.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이거 모든 문제 찾아보라는 거 아니고 모든 거 다 보라는 거 아니고요. 필요한 문제만 필요한 교재를 찾아보면 됩니다. 마무리로 갈수록 뭐 이미 여러 강의에서 이걸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좋은 방식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건 정리해서 달달달달 하는 게 좋다. 요약서로 보는 게 효율적이겠죠. 또는 기출문제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는 건데 헷갈린다. 기출문제집. 뭐 이제는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예 내용을 모르겠다. 기본서.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문제만 필요한 교재 찾아보고 그리고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기출문제집이죠 뭐. 우리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는 마음대로 되지만 시험 공부는 꼭 시험 문제가 풀리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걸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여러 강의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마무리 강의일수록 그리고 또 어제도 말했던 거라 어제 이틀 연속으로 듣는 분들은 좀 지겨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마무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좀 짧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가볼 건데 일단 우리 교재에는 포인트 번호는 그 문제편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해설지에는 다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뭐 포인트 번호 필기할 필요는 없겠고요. 자, 그리고 신공공 서비스로 뭐 워낙 잘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말했던 1부작에서 이렇게 신공 서비스론 내용과 일단 신공 서비스로 하면은 신공공 관리론 내용 나오면 다 땡이잖아요. 시험 문제 90% 이상은 다 신공 관리론 땡이 나오잖아요. 어떤 게 대비된 표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1부작 압축 정리 기출문제에서 다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은 못 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그 1부작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모의고사가 메인이 되겠는데요. 네, 기출문제도 필요한 부분은 볼 거예요.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신공공 서비스로는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나 이해하기 어렵지. 기출문제 보면은 너무 문제가 똑같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 땡 나오잖아요. 신공 관련 땡 표현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무리 단계로 가면 마무리 단계 갈수록 잘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강의의 튜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신공 서비스론 하여간 신공공 관련 땡 잘 나오는데 최근 5개년도 안에도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 이거는 공익에 대해서 경제학 공리설이 보는 관점이죠. 개인이익의 집합, 개인이익의 총합, 또 경제학에 기반을 둔 신공공 관리론이 따르는 공익 관점이죠. 이런 걸 뭐 정말 미친 듯이 출제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변형 모의고사로 뭐 국가직 9급 변형 문제들은 국가직 9급 쌍둥이 모의고사 있겠죠. 이건 이제 제가 이미 쌍목 국가직 9급은 출간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지방직 9급은 다음 주에 인쇄가 들어갑니다. 명절 끝나면 인쇄가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출처 참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변형 문제로 2번 공익은 시민들 간 담론을 통해 도출한 공유 가치다. 신공공 서비스론의 공익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대비된 표현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를 살짝 보시면 이렇게 2번끼리 비슷한 출제 포인트가 묶여져 있는 거라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틀리고 이렇게 말하면 옳고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쌍둥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보시면 이제 뭐 튜토리얼이니까요. 자, 기출문제에서 3번 신공공 서비스론의 책임성은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엄청나게 다양하죠. 헌법, 법률, 정치적 규모, 공채가 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시민에게 책임을 져야 돼요. 뭐 신공 서비스로 하면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시민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님이니까 주인님을 위해 모시고 주인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인님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주인님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신공서비스론의 책임성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네, 신공공 관리론의 책임성 확보 방법, 성과관리죠. 관료들에게 과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최종 성과를 통해 확보해야 된다. 신공관리론의 책임성 확보 방법은 틀리다. 이렇게 또 모의고사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쌍모가 굉장히 기출문제에서 중요한 것들도 챙기면서 변형 연습도 하고 응용 연습도 하고 실전 연습도 하고 그것도 당연히 이제 모의고사니까 그동안 안 나왔던 것 중에 근거가 있는 예상 출제 포인트들을 제가 가미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는 교재로 좀 볼게요. 다음 2번부터는 기출문제를 제가 안 넣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볼 때는 교재 또는 왼쪽 기출문제를 보자고 할 겁니다. 그때만 이제 교재를 잘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왼쪽 2번 22년도 지방 7급 2번인데요. 4번에 신공공 관리론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유된 가치를 관료가 협상하고 중재해야 된다. 시민들의 공유된 가치를 공익으로 보는 거 신공공 서비스론이라서 신공관리론 땡이죠. 신공공 서비스론 내용에 신공관리론 넣어서 땡 이런 패턴도 무지막지하게 잘 나오겠죠. 그리고 시민들의 공유 가치를 공익으로 본다랑 또 잘 나오는 표현이 그걸 위해 관료가 협상하고 중재해야 된다. 자, 시민들이 담론을 통해 공유 가치를 형성하는 게 공익이라고 보잖아요. 도대체 그 수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공유 가치를 형성할 것인가? 그때 관료의 역할은 다양한 시민들 간의 협상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부 또는 관료의 역할은 시민들이 공유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 자체도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과 달리 신공공 서비스는 원래 이렇지 원래 좀 뜬구름 잡는 얘기고 추상적이고 그냥 정부는 그래야만 한다 당연한 말하고 이제 당연한 말 그런 것들을 이제 기출문제로 시험에 많이 나온 표현을 익히는 겁니다. 이제 오른쪽 모의고사 4번을 보시면 교재로 같이 비교하면서 보세요. 모의고사 4번을 보시면 신공관리론은 공익을 시민들 간 담론을 통해 도출된 공유 가치로 보고 그래서 제가 공익에 대한 표현 1번에 2번 그리고 2번에 4번 이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들 반복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정부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해야 된다. 관료의 역할 봉사 혹은 공유가치 창출 과정에서 협상 중재 정부 역할도 마찬가지 봉사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할 수 있게 해놨고요. 4번도 신공관리론 땡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 매번 출제되고 올해에도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표현들 어디 빠져나갈 틈새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튜토리얼 마지막 세 번째 3번 문제 보시면 일단 오른쪽 모의고사 2번 공익을 개별적 이익의 총합으로 본다. 자, 개별적 이익 총합,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 이런 게 경제학의 공익 개념 땡이다. 그래서 표현이 조금 바뀌면 여러분들 이게 맞나 틀린가 불안감도 생기고 시험장에서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다양한 표현들 연습할 수 있게 해놨죠. 그래서 기출문제 쪽에 1번에 2번, 모의고사 쪽에 3번에 2번 같은 거구나. 같은 이유로 땡. 네, 보너스는 뭐냐? 신공서비스론에서 공익에 대해 행정활동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간주한다도 땡 가끔 나옵니다. 개인이익의 총합 땡 제일 잘 나오지만 행정활동으로 생성되는 부산물 간주 이것도 땡이다. 부산물 리가 없죠.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의 본연의 역할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건데 또 시민들의 공유 가치를 위해 봉사하는 건데 그 공익이 부산물일 리가 없죠. 자, 그리고 3번 왼쪽 기출문제의 3번 정부는 노적기보다 방향잡기 땡 너무 쉽죠. 방향잡기 하면 신공관리론 그런데 노적기도 땡이잖아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노적기보다 방향잡기가 땡이라고 그래서 노적기는 맞나 그러면 큰일 나죠. 행정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이론들도 많아요. 그쵸? A보다 B가 땡이면은 A가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론들이 많은데 여긴 아니죠. 노적기도 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오해하고 실수할까봐 오른쪽 3번은 방향잡기보다 노적기 땡. 방향잡기, 노적기 다 땡이다.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실제로 둘 다 출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4번, 자, 오른쪽 4번 맞아보시면 정부 관료를 합리적 인간으로 보면서 하여간 경제학의 가정다, 신공관리론 땡이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한다. 이거는 1번에 3번하고 같은 내용이죠. 신공관리론이 강조한 성과관리는 과정에는 자율성 부여, 성과를 보상으로 연결해서 책임서 확보하는 거. 역시 또 다양한 표현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새 뭐 잘 나오는 출제 포인트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끔 만들어져 있고, 다양한 표현을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135문제를 드렸거든요.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 잘하고 쉬운 것들은 다 다루진 않겠지만 어쨌든 135문제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좀 빠삭하게 좀 파악하고 시험장을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제가 오늘 다 다루지 않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체크해 보면서 혹시 본인은 부족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령대로 포인트 번호 보고 찾아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잘 나온 것들 좀 집중을 해보면서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 잘 나온 것들을 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 여러분들 어려운 위주로 가보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4번 신공공 서비스론의 세계관의 연장선으로 공공가치관리론. 제가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요새 너무너무 학계에서 중시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고 찍어줬는데 뭐 지방직 9급 같은 경우에는 23년, 24년, 25년 3년 연속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찍어줬었는데 그리고 제가 찍어주는 그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예측 가능한 것들이에요. 왜냐? 신공공 관리론적인 행정개혁이 전 세계에서 대세였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컷 써보니 시장의 원리다 보니까 공공 부분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부작용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신공관리론을 보완하는 이론, 뭐 탈신공관리론, 신공관리론과 대비되는 이론, 유거버넌스론, 신공관리론을 엄청나게 비판한 이론, 신공서비스론, 이런 이론들의 출제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공공가치관리론이 학계에서 뜨고 있고 같은 맥락이에요. 신공공 서비스론 관점입니다. 정부는 신공공 관리론이 약화시킨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가치를 창출하고 공공가치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 4번 같은 경우 왼쪽 기출문제는 무어가 있을 거고요. 공가치 관리론은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왼쪽 기출문제는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이 있을 것이고, 이거 창출로 읽어주세요. 창출.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보호주만의 공가치 실패론이 있을 텐데 어쨌든 다 공가치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뭐냐? 3번 신공관리론 쪽을 옹호하면 무조건 땡이에요. 신공관리론 비판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신공관리론 계승 땡. 뭐 정부 실패 강조한다 땡 아니죠. 그러니까 신공공 서비스론 그리고 무어 보호주만 공가치 관련된 이론들은 전부 다 신공관리론 내용이 나오면 땡입니다. 땡. 이거 뭐 그대로 제가 찍어준 그대로 23년도 지방직 9급에 나왔고 가장 유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예상되는 게 무어랑 보호주만을 비교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해에는 24년도 지방직 9급에는 무어 보호주만을 바꿔서 땡 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이거는 교재로 좀 보시면 왼쪽에 기출문제 쪽 기억 공공가치 실패를 진단하는 도구로 공공가치 지도 그리기 보호지만이고요. 니은 공공기관에 생산된 순공공가치를 추정하는 공가치 회계 제시했다. 무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의 차이점은 뭐냐? 자, 무어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공공가치 창출론이잖아요. 창출론. 그래서 여기가 0이라면은 공공가치 어떻게 창출해야 된다. 이런 걸 측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갖다가 무어 같은 경우에는 공공가치 회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호지만은 공공가치 실패론이에요. 실패론. 이건 뭐냐? 그동안 정부든 시장이든 공공가치 창출에 실패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똑같아요. 그 다음엔 창출해야 된다. 그건 똑같긴 한데 보호지만은 그동안 실패했다. 앞으로 잘하자. 무어는 공가치는 이렇게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맥락은 같지만 초점이 조금 다른 건 조금. 그래서 보호지만 같은 경우에는 이쪽 마이너스. 이런 게 공가치 실패 사례다. 공공가치 지도 그리기는 이제 마이너스를 포함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무어 같은 경우 제일 유명한 건 이겁니다. 전략적 삼각형. 이건 기출문제 쪽에도 먼저 등장을 했었는데 전략적 삼각형 세 가지도 좀 더 자세히 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내용은 이름 그대로예요. 각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런 까지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뭐 이름 그대로니까요. 공가치, 공적인 가치죠. 운영 역량,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죠. 또 정당성과 지지 당연하고 이런 것들 내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전략적 삼각형이다. 그리고 무어가 제시했다라는 걸 내는 거예요. 여기 제가 교재랑 이 PPT에 이자를 빼먹었더라고요. 아무튼 무어가 제시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교재로 6번을 보세요. 6번 25년도 지방직구급 작년에 1번 보호지만이 정당성과 지지, 공가치, 운영 역량으로 구성된 전략적 삼각형을 제시했다. 땡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찍어준 그대로 똑같이 또 나왔습니다. 무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략적 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또 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구급이든 7급이든 뭐가 나올 것이냐. 이제 그동안 나온 거 외의 것들 또 찍어줘야 되겠죠. 이제는 또 예상 문제로 갑니다. 자 일단 보호지만 같은 경우에는 공가치 실패를 진단하는 도구, 공가치 지도 그리기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실패 기준도 제시했어요. 하여간 실패 쪽 관련된 게 나오면 보호지만이 되겠습니다. 실패 설명. 그러면 7가지 실패 기준이 뭐냐? 이건 암기 안 해도 돼요. 이건 보시면 이제 다음 6번 문제. 작년 지방구급 변형 문제인데 자 보호지만이 7가지 공가치 실패 진단 기준을 제시했고 이 7가지는 외우는 게 아니라 공공가치 실패잖아요. 만약에 이 실패 기준에서 땡으로 바꿔내게 되면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공공가치 구현에 실패했다가 나오면 맞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틀리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요? 쉬운 거 먼저 해보면 인간의 존엄성이 공공가치 아니겠습니까? 그걸 무시했다. 공공가치 실패 맞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공공재 공공가치 아니겠습니까? 부족하다. 실패 맞네. 자, 기회의 평등 공공가치일 거 아닙니까? 근데 기회 불평등 심화 실패 맞네. 그다음에 위험이 뭐 부자에게는 위험이 없고 약자에게만 좀 더 큰 사회적 위험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위험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한 대로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으면 공가치 실패죠. 제가 조금 잘못 말했어요. 자, 모두에게 위험이 평등하게 분배된 게 아니라 뭐 약자에게만 위험도가 높다 이런 게 불균등한 분배죠. 공가치 실패 맞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호지만이 제시한 공가치 실패 진단 기준이 위험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면 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를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됐죠? 자, 어쨌든 뭐 예상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호지만에서 또 하나 일단 디귿은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보호지만이 통합적 공성을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어든 보호지만이든 어쨌든 공가치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시할 수 있는데 그때 보호지만이 강조한 건 시민사회에도 공가치를 함께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행정국가 시절 뭐 정부 주도의 큰 정부 시절 아닙니까? 정부 많이 공가치를 구현한다 그런 시절에서 정부 실패를 겪고 나서 신행정국가 시절 시장의 원리 강조를 했었었는데 뭐 둘 다 또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시민사회가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시민사회까지 통합한 통합적 공공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몇 년 전부터 찍어줬는데 일단 리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은 아니지만 올해 제가 찍어준 그대로 다른 시험에서 나왔어요. 객관식 행정 시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다른 시험들도 분석해서 출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읽고 있는데
일단 리을이 올해 똑같이 나왔는데, 자, 보호지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효율적으로 작동하더라도 공공가치 구현에 실패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예상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공무원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보호지만은 정부든 시장이든 공공가치 구현에 그동안 실패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시장은 효율적이면 실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시장은 효율적이어도 공공가치 구현에는 실패해왔다라는 걸 주장합니다. 이거 제가 일단 몇 년 전부터 찍어준 결실이 일단 다른 시험에서 나왔는데 공무원도 곧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잘 집중해서 챙긴 분들만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예상 문제까지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뭐 신공 서비스로 그냥 맨날 똑같이 나오는 거 빠삭하게 챙겨서 간다. 기계적으로 푼다. 공가치 관리로는 뭐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일부 생겼고 좀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죠. 지방직 쪽은 폭발적으로 3년 연속으로 나오긴 했는데 국가직이 또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또 서로 또 따라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직 9급에 갑자기 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행정 이론 쪽에서 하나 뭐 몸풀기 겸 튜토리얼 겸 또 중요한 거 하나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행정 환경 쪽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서 시장 실패 이론들 있죠. 뭐 당연히 시장 실패 이론들 뭐 공공재, 외부 효과, 불안정 경쟁, 자연 독점 등등은 여러분들 잘 챙기셔야 되겠고 그 부분도 여전히 잘 나오지만 요새 또 신상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은 7급 위주예요. 아직은 넛지 이론인데 워낙 학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고전적인 행정학 이론들 계속 잘 나오는 이론들 있죠. 뭐 행태로 이런 거 계속 잘 나오죠. 그리고 그동안 행정 이론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좀 혹은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들 설명하기에 당연히 새로운 이론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뭐 아무거나 유행하는 게 아니라 학계에서도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우리 시험에도 반영이 됩니다. 대유행주인 게 넛지 이론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국가직 7급 1번, 그리고 지방직 7급 2번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아직은. 근데 이제 9급도 곧 내려올 수 있겠고, 뭐 9급하고 7급하고 본질적으로 이건 7급형 이게 따로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본질적인 합격을 위한 출제 포인트는 같아요. 당연히 이제 7급이 몇 문제가 평균적으로 더 어려운 거죠. 근데 어떤 시험은 9급이 더 어려울 때도 있고, 뭐 20년도 국가직 9급, 24년도 국가직 9급, 지방 9급은 웬만한 7급보다 어려웠죠. 그리고 뭐 넛지 이론은 애초에 어려운 이론은 아닙니다. 또 이런 유행하는 이론들은 당연히 9급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곧 9급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넛지 이론이 주목하는 건 그동안 전통적 경제학, 뭐 고전적 경제학, 그냥 우리 신공관리론의 배경으로 배운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들 있잖아요. 그 이론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경제학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 가정을 비판하고요. 실제 인간 행동, 훨씬 더 현실적인 이론이에요. 실제 인간 행동에 관한 행동 경제학의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 행동 경제학은 합리적 인간을 가정하는 전통적 경제학과 좀 다른 거예요. 실제 인간이니까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하는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출문제는 보자고 할 때만 보시면 돼요. 이제 말로만 들어도 쉬운 것들도 있어요. 여기에 공공선택론 넣어서 땡으로 냈는데 신공관리론, 공공선택론, 우리 그동안 경제학 기반으로 배운 이론들은 그냥 전통적인 경제학 기반이에요. 그런 게 나오면 땡기겠고 행동경제학입니다. 자, 그리고 C를 먼저 보시면 그래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각종 오류 혹은 뭐 편향성, 오류, 편향을 고려하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죠. 당연히 오류, 편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가정하고 이 인지적 오류, 편향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자, 뭐 넛지 이론 같은 경우에는 넛지가 팔꿈치로 툭 쳐준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뭐냐? 개입은 하는데 직접적으로 너 이거 안 하면 혼난다, 뭐 벌금 매긴다, 때린다, 제재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 이거 하면 돈 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팔꿈치로 툭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로 툭 쳐줌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뭐 기출문제 있는 사례로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건 이해만 하면 끝납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8번 문제 기출문제 쭉 보시면 8번 문제 디귿을 보면 넛지는 디폴트 옵션 설정 방식처럼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수단이다. 이런 표현이죠. 디폴트 옵션이 기본 옵션이에요. 여러분들 뭐 컴퓨터 세팅하다 보면 디폴트 옵션 클릭하면 기본 옵션으로 바뀌잖아요. 기본 옵션인데 아주 이해하기 좋은 사례가 우리 배달의 민족 등등등 배달 앱에서 옛날에는 디폴트 옵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일회용품이 왔어요. 그죠? 근데 요새는 디폴트 옵션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면 일회용품이 안 옵니다. 자, 그러면 일회용품 쓰면 너 벌금 매긴다? 아니죠. 일회용품 안 쓰면 돈 드릴게요? 아니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디폴트 옵션만 바꿔놨을 뿐인데 여러분들 상상이 되죠? 일회용품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대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누구도 강제한 적 없고 돈 준 적이 없지만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했어요. 이게 넛지, 팔꿈치로 툭 쳐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시험 문제 내기 좋은 게 있죠. 명령이나 제재를 통한 방식이다. 땡. 아니고요. 유인이나 보상을 위한 방식, 보상을 통한 방식이다. 땡. 이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요. 뭐 명령, 제재, 금지, 유인, 보상, 경제적 인센티브 다 땡. 뭐 가장 유력한 겁니다. 이미 7급에는 나왔고 9급도 나오면은 뭐 행동 경제학이랑 전통적 경제학이랑 헷갈리게 인간의 완벽한 함수성이랑 제한된 함수성 헷갈리게 또 여기 비읍처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D급 보시면 선택의 자유 존중합니다. 일회용품 받고 싶으면 클릭해. 아무도 안 말려. 클릭해. 존중하는데 개인이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보조해주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를 추구합니다. 갑자기 여기는 반말 맞죠? 처음부터 갑자기 당황했네. 웬만하면 시험 문제가 반말이 아닌데 이 문제는 반말로 돼 있어서 제가 오타는 줄 알았네. 아무튼 추구해.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개입은 하는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진 않아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래도 예시를 이해하니까 별건 아니죠. 그래서 비읍 빼고는 다 맞는 내용이고 그리고 8번 문제로도 또 지방 7급 기출문제 또 변형해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발꿈치로 툭 치다라는 의미. 니은 정책 대상 집단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보다 나은 의사결정 아니죠. 선택의 자유는 보장합니다. 이것도 딱 출제될 수 있는 패턴이 되겠고 여기도 아직은 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찍어주는 패턴들 꼭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패턴일 수 있는데 이것도 예상 문제. 디귿, 넛지는 인간의 인지적 편향을 활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활용. 인간의 오류, 편향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일회용품 안 받기로 디폴트 옵션만 싹 바꿔놨는데 일회용품 사용량이 줄어든다고? 어찌 보면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일회용품 받기가 디폴트 옵션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필요 없으면 안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이제 합리적인 건데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럼 역으로 이용해볼까? 그래, 디폴트 옵션만 바꿔놔도 일회용품 안 받겠네. 이러면 이제 필요한 분들도 모르고 체크 안 해서 안 받는 경우가 있죠. 저도 그런 적 많은데 아무튼 편향을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 오류를 활용한다. 그래서 편향, 방지, 제거 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교재에서 왼쪽에 8번 보시면 8번 이렇게 인간의 인지적 오류 편향을 활용하여 팔꿈치로 툭 쳐줌으로써 바람직한 행동 혹은 보다 나은 결정을 유도하는 것을 8번의 기억, 선택 설계라고 합니다. 넛지 방식의 정책 설계를 선택 설계라고 한다.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넛지를 통한 정책 설계는 선택 설계. 자, 그 다음에 9번도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시면 1번에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원리에 따라 명령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고 경제적 보상이나 유인, 이건 앞에 문제랑 비슷한 패턴이죠. 워낙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연습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행동 경제학에 기반하여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보다는 완전한 합리성 아니라는 거죠. 제한된 합리성이죠.
3번, 인간의 인지적 오류와 행동 편향으로 인한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행동적 시장 실패. 그죠? 오류나 편향으로 인한 실패를 행동적 시장 실패라고 하고, 이걸 이용한 정책 설계를, 이걸 이제 그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설계를 선택 설계라고 하고요. 네, 4번, 이제 마지막 예상 문제. 뭐 제일 어려운 내용이라 출제 가능성이 제일 떨어지긴 하는데, 이 행동 경제학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간은 왜 이런 오류랑 편향을 범하는가? 이게 사람의 사고 체계는 바로 판단하는, 직관적 사고에 의존하는 시스템 1이 있대요. 1. 이거는 어떤 현상을 가장 빠르게 직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심사숙고하면서 신중하고 논리적인 사고, 시스템 2가 있대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시스템 1이 먼저 작동하니까 오류가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1이고 뭐가 2인가? 그냥 더 빠른 게 1. 더 빠른 게 1. 나중에 심사숙고하는 게 2. 그래서 뭐가 1인지 2인지는 쉬운 거예요. 그리고 1이 당연히 먼저다. 1이 당연히 먼저다. 이게 기억하시면은 뭐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다 된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넛지 또 마스터를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총론 쪽에서는 마지막 주제는 규제가 되겠는데요. 규제가 요새 진짜 특정 출제 포인트가 폭발적입니다. 자, 우리 규제 뭡니까? 규제. 공익적인 관점에서 민간에 개입해서 민간 행동을 금지시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필요하긴 해. 그런데 아니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열받게 해. 그 열받게 하는 사람이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뭐 말로 타이르거나 너 그렇게 하면 뭐 보상 안 준다거나 등등 이럴 텐데, 일단 때리고 봐. 이러면 좀 곤란하죠. 이 규제에서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규제를 할 필요성은 있으나 그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그죠? 아무리 다른 사람 열받게 해도 폭력을 행사하는 건 이게 용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제도 마찬가지. 아무리 필요성이 있어도 무작정 금지시키고 무작정 다 안 돼, 벌금 내 이러면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요새는 행정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 민간 기업들 상황이 너무 다르고 특성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정부가 옛날처럼 획일적으로 규제 기준 정해서 모든 기업 이거 따르세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상황에 맞게끔 더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규제의 방향은 어떻겠습니까? 웬만하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당하는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규제 대상, 피규제자별로 알아서 너에 맞춰서 선택해. 이게 최근에 규제 개혁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미친 듯이 나오고 있어요. 관련된 내용들 잘 정비를 하셔야 되겠는데, 자 일단 10번 1번에 보시면 피규제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건 어떤 규제 방식인가? 자, 여러 규제 유형들 있죠. 기초적인 건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여러 규제 유형 별로 각각 다 물어봐요. 다. 성과 규제랑 수단 규제를 비교해 봅니다. 수단 규제는 꼭 이 두 인물을 써야 돼.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거의 없죠. 성과 규제는 뭘 투입하든 알아서 해. 대신에 목표 달성만 하면 돼. 성과만 가져오면 돼. 그러면 성과 규제는 수단 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냅니다. 그리고 성과 수단 규제랑 관리 규제까지가 묶여서 규제 유형 비교돼서 나오죠. 관리 규제는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투입물을 규제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과정의 모든 자율성 부여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생산 과정 내내 이런 기준을 지켜주세요. 이런 게 관리 규제죠. 그러면 왼쪽 기출문제를 보시면 10번의 왼쪽 1번 투입 규제, 수단 규제가 관리 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다. 박혀 있죠. 그래서 일단 성과 관리 수단, 피규제자의 자율성, 이 순서다. 잘 챙겨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1번 가보시면 11번 3번을 보시면 3번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는 거. 시장인적 규제는 명령지적 규제에 비해 더 많이 보장한다. 옳은 내용이죠. 이 두 개 가지고도 낼 수 있겠고요. 이거 뭐 내용은 여러분들 파악하고 있죠. 시장인적 규제가 규제를 지킬 유인을 주고 피규제자 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죠. 그리고 명령지적 규제를 쓴다 하더라도 성과관리수단 규제는 명령지적 규제를 쓰는 방법이죠. 명령지적 규제를 쓴다 하더라도 성과 규제 쪽을 쓰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11번의 기출문제를 가보시면 11번의 기출문제 좀 오락가락하니까 정신없겠지만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11번에 2번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땡. 포지티브가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네거티브가 규제를 거의 안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금 24년도 국가직 9급 문제인데 이건 뭐 18년도 국가직 9급, 19년도 지방직 9급 또 여러 객관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이름이 제일 헷갈리죠. 그래서 자 잠시 10번에 4번을 가보시면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해놨어요. 제일 헷갈린 거니까. 뭐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거.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포지티브한 거예요. 이름이 예외 기준이죠. 예외적으로만 포지티브하다. 포지티브 규제. 반대로 다 허용해 줍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네거티브한 거, 네거티브 규제. 이름이 예외 기준입니다. 헷갈리면 큰일 나죠. 뭐 이건 작년 지방직구급의 개념 물어보는 문제. 바꾸면 땡. 출제했고 원래부터 잘 나오는 내용. 그래서 포지티브가 규제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네거티브가 규제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규제자의 자율성은 네거티브 규제가 훨씬 높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11번에 와보시면 피규제자의 자율성으로는 워낙 많이 냈으니까 좀 다른 표현 없나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그게 규제의 범위예요, 범위. 근데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규제 대상의 범위가 포지티브 규제 쪽이 훨씬 넓겠죠. 포지티브가 규제를 많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에 비해 규제 대상의 범위가 넓다. 그리고 피규제의 자율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뭐 꼭 이 표현 외에도 하여간 둘 비교할 때 다양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꼭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판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뭘 봐야 될까요? 거의 다 본 것 같은데요. 오케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12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12번.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 제도에 대해서 작년 지방직 9급에 규제 개혁 관련 다양한 제도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변형 모의고사인데, 하여간 최근에는 규제 개혁은 웬만하면 함부로 도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규제 도입할 때 웬만하면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유가 있으면 웬만하면 규제를 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덜. 그리고 규제를 했다 하더라도 계속 재검토해야 돼요. 환경이 계속 변하는데 기존 규제를 계속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모든 제도 각각 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제도들이 다 일관성이 있다고요. 자, 보시면 2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 영향분석을 실시하는데 이거는 함부로 규제를 도입하지 말자라는 거죠. 뭐 규제 영향분석과 규제 심사가 비슷한 취지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규제를 도입하려면 영향분석도 하고 심사도 해서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도입을 해라. 이런 취지죠. 그래서 이건 언제 실시하느냐?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이 자리에 규제를 폐지, 완화시킬 때 규제 영향분석한다? 그럼 땡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이건 제가 몇 년 전부터 찍어줬는데 이미 다른 객관식 시험들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찍어줬는데 작년 지방이 9급에 처음으로 공무원 시험은 처음으로 제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샌드박스가 모래로 만든 놀이터죠. 모래로 만든 놀이터 안에서는 안전하니까 뛰어놀아라. 그러면 취지상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뛰어놀아라. 근데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위한 거죠. 신기술. 아직 어떻게 규제하는지도 모르겠고
신기술 개발을 장려할 필요도 있으니까 일단은 규제 풀어줄게. 그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 그러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관련된 신규 규제를 신설 또는 기존 규제를 강화한 제도이다. 그러면 땡이 되는 거죠. 땡. 작년 지방직구급에는 옳은 선지로, 그러니까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에서 옳은 선지로 출제가 됐는데 이제 틀린 선지 패턴, 틀린 선지 패턴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를 강화하거나 도입하는 것처럼 말하면 땡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예상 문제. 자, 그리고 3번은 포지티브, 네거티브 한 번에 또 정리를 해놨죠. 2개 바꿔야 되겠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좀 힘줘서 공을 들여서 한 부분들 좀 힘들게 집중을 한번 해봤는데 13번부터 정책 유형이 나옵니다. 근데 정책 유형은 아시다시피 너무 많이 나와서 기출문제 사례 너무 많고 또 여러분들 점점 잘해요. 그래서 정책 유형 쪽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이 문제들로 연습을 좀 스스로 해보시고, 근데 좀 헷갈려하는 거, 질문하는 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자, 교재에서 15번 문제.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복습해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아 올려주면 되겠고, 자, 아무튼 왼쪽 기출문제 니은에서 분배정책 사례에 FTA 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은 취소선이 안 그어져 있죠. 그러면 분배정책 맞다라는 소리인데, 기출문제든 모의고사 뒤에 암기용 해설이든 취소선은 굉장히 정교하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내용은 다 옳은 겁니다. 근데 가끔씩 피해 지원이면 재분배 아닌가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원래부터 약자인가? 농민이 원래부터 약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배정책이에요. 그죠? 원래 약자인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게 재분배 정책입니다. 그래서 농민 피해 지원, 그리고 다른 시험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봤을 때 지원해준다. 자영업자들 중에 일부는 영세한 경우가 있지만 자영업자 자체가 원래 약자인가? 그런 건 아니죠. 자영업자 피해 지원도 분배 정책, 농민 피해 지원 분배 정책. 그 다음에 16번에서 왼쪽에 4번, 좀 어려운 개념이 있어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요령 있으면 됩니다. 4번, 로이가 제시한 정책 유형론은 포괄성과 상호 배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냥 학자별로 다양한 유형 구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포괄성, 배타성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을 따지는데 완벽한 건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여러분 헷갈릴까봐 16번에 4번에 풀어놨는데, 포괄성은 이런 거예요. 포괄성. 현실의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정도. 어떤 유형 구분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형 구분은 포괄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상호 배타성은 뭐냐? 정책 유형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분배 정책이냐 재분배 정책이냐 헷갈렸잖아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안 되는 게 많아서 그런 거죠. 상호 배타성, 어떤 유형 구분이든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주로 로이가 나오는 거죠. 주로 로이가 메인이다 보니까 약간 로이에 대해서 포괄성, 상호 배타성 물어보면은 당연히 완벽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니까, 어려워 하시니까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넘어가서 보호적 규제 정책하고 경쟁적 규제 정책,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보호적 규제는 쉬워요. 그냥 일반적인 규제예요. 일반 국민이나 어떤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게 의무를 부과해요.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규제 정책이에요. 어려운 게 경쟁적 규제인데 18번에 4번. 다수 경쟁자 중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소수에게만 수익적인 권리를 설정해 줍니다. 수익적 권리다 보니까 뭔가 분배 정책 느낌도 나요. 실제로 경쟁적 규제 정책은 분배 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옳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분배 정책이다는 땡, 경쟁적 규제 정책인데 수익적 권리 준다 하더라도 아무나 안 줘요. 요건을 갖춰야 주는 거예요. 요건을 갖춘 소수만 준다. 그리고 설정하고 끝이 아니라 돈 많이 벌어라 끝이 아니에요. 정부가 공급 방식을 규제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자격 요건을 재심사해서 계속 공익적인 관점에서 이거 갖춰야 돼, 이거 갖춰야 돼 계속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안 준다, 계속 규제한다. 그래서 일단 규제 정책이고 경쟁적 규제 정책이죠. 자, 그리고 예시들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19번 가보시면 19번. 보호적 규제 정책 예시는 대부분은 쉬워요. 일반 국민보호, 뭐 다수보호 이런 거죠. 최저임금제, 노동자 집단보호, 환경오염 규제, 일반 국민보호.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두 가지. 이거는 많이는 안 나오는데 좀 고난이도 문제에서 가끔 활용이 됐습니다. 독과점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는 경제적, 사회적 규제로 구분했을 때 경제적 규제의 예시죠. 근데 경제적 규제랑 경쟁적 규제가 똑같은 거 아닙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독과점, 불공정거래 규제는 보호적, 경쟁적 규제로 나오면 보호적 규제로 들어가요. 보호적. 이거 독과점 방지, 불공정거래를 방지해서 시장 경쟁 참여자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또 경쟁이 보호되면 일반 소비자를 또 보호되는 거잖아요. 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적 규제 정책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규제랑 경쟁적 규제랑 똑같은 거 아니다. 요걸 이제 헷갈리라고 가끔씩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이도 문제 대비. 그래서 다음 문제에서도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경쟁적 규제에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기업이나 불공정거래 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 이게 독과점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죠. 이게 땡이다. 혹은 여기 보호적 규제로 바꿔야 된다. 이게 20번 문제 1번의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암기용 해설로 어디 틀렸다, 어떻게 고쳐야 된다 다 뒤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복습할 때 아주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네거티브, 포지티브, 뭐 규제 샌드박스 중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시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예시 문제, 보호적 경쟁적 규제 예시에서 식품위생 및 안전기준 설정이 일반적인 국민들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예시고, 그 다음에 3, 4번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할당. 이게 아무한테나 주파수 할당을 안 해주고 작용 요건을 갖춰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파수 할당 받아서 이동통신 사업을 할 수 있죠. 이게 경쟁적 규제가 되고, 면세 점허가도 마찬가지고 아무한테는 안 주고. 자, 이거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쪽에 보시면 왼쪽에 1번. 왼쪽은 기출문제는 경쟁적 규제 물어봤어요. 1번 특정 기업에게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을 부여한다. 뭐 각종 운항권, 항공권 이런 것들도 소수에게 부여하는 수익적인 권리죠. 이런 식으로 예시 문제들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규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고요. 자, 이번 시간은 그 정책 네트워크와 관련된 문제까지만 좀 해볼게요. 그래서 25번까지만 좀 해볼게요. 다음 내용부터는 정책 과정으로 들어가니까. 자, 이쪽도 마찬가지. 워낙 그동안 많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부분 공부하셔도 되고, 뭐 궁금한 점만 질문하시면 되겠는데, 또 어려워하는 것들만 체크를 해봅니다. 자, 일단 철의 삼각 하위 정문 모양이고, 이거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워낙 많이 나오는 거 하나, 여기 3마리 참여자 있다 이런 거 있죠. 이거 뭐 그 복습해 보시면은 기출문제, 모의고사, 또 다른 문제 등등에 섞어서 쓰는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정당 땡, 대통령 땡, 시민단체 땡 이런 것들은 섞어 쓸 수가 없는데, 뭐 선출직 의원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섞어 쓸 수 있고, 행정관료, 행정조직, 정부조직 이런 거 섞어 쓸 수 있고, 근데 섞어 쓸 수 없는 거 들어가면 땡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걸 좀 질문을 하셔서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책 네트워크 유형, 하위 정부 모형, 정책 커뮤니티, 이슈 네트워크가 있죠. 또 하위 정부 모형이 철의 삼각. 이 세 개 비교를 엄청나게 잘 내는데, 참여자 왼쪽 갈수록 적어지고 오른쪽 갈수록 많아지고, 네트워크의 경계 명확성 왼쪽 갈수록 경계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참여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거죠. 오른쪽 갈수록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아무나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경계의 개방성은 오른쪽이 높은 거죠. 이런 것들에다가 안정성, 자원 의존성 뭐 똘똘 뭉치는 정도예요. 하위 정부 모형 쪽으로 갈수록 아주 소수의 참여자가 똘똘 뭉칠 수 있죠. 이런 것들 여기까지는 잘해요. 근데 이제 자율성
이게 자율성이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의 자율성이 아니죠, 지금. 주어는 철의 삼각 모형. 철의 삼각 모형은 자율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주어는 철의 삼각, 하위종 모형이에요. 정책 네트워크 자체의 자율성은 왼쪽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위종 모형이 세 마리가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그 말은 일반 국민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이 정책 과정의 권력 모형에서 자율성하면 사회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더 쉽게 말해 얼마나 맘대로 할 수 있는가. 그죠? 엘리트주의에서 엘리트들이 자율성이 높고, 그리고 정책 네트워크에서는 하위종 모형 쪽이 자율성이 가장 높죠. 이거는 자 다음 문제에서 다다음 문제에서 24번 가보시면 기출문제에 떡하니 나와있던 내용입니다. 24번 기출문제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의회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그다음 행정부처, 행정조직, 행정부처 섞어서 되고 이익집단이 형성한 정책 네트워크. 정답은 2번 하위종 모형이죠. 그리고 두 번째 네트워크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비교적 높다. 기출문제 네트워크 자체의 자율성이 높은 건 하위종 모형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참여자의 자율성하고 다른 겁니다. 이 참여자의 자율성 시험에 낸 적은 없어요. 근데 굳이 비교해보면은 참여자의 자율성은 이슈 네트워크가 높겠죠. 왜냐면 이슈 네트워크는 아무나 참여해서 다 자기 이익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 낸 적 없어요. 네트워크 자체의 자율성은 하위종 모형 쪽이 높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 이 정도에서 한번 끊어가 보고요. 다음 시간부터 26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